저는 남편 박철민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이미 울 시간은 지났거든요. 어머니, 윤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32살의 의붓딸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만 떠나주세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왜 남으시나요? 순간 장례식장의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윤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재혼하면서 데려온 딸이었지만 저는 그녀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눈에는 냉기만이 가득했어요. 미안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이 집과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윤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제가 상속받을 거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여기 계실 이유가 없지 않나요? 친척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재혼한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 돈 보고 들어온 게 뻔하지.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변명하거나 항변하는 건 품이 없는 일이니까요. 남편의 관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리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30년을 살았는데 너무 매정하지 않나? 하지만 피는 못 속여. 역시 친딸이 다르네. 이제 윤미가 모든 걸 물려받겠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아이러니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를 가난한 과부로 남편의 재산에 기대어 살던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택시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0살에 봉제 공장에서 시작한 제 삶.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재봉틀을 돌리며 꿈꿔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모든 순간들 말이죠. 윤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쫓아낸 그 여자가 사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일 공개될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저는 58살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염색으로 가린 백발, 그리고 검은 상복. 하지만 이 평범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의 저는 꿈이 가득했어요. 언젠가는 제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장례식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평범한 아주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을 벗을 때가 왔어요. 강남역 근처의 고층 빌딩 앞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25층짜리 이 건물의 주인이 바로 저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죠. 건물 입구의 안내판에는 정숙 패션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을 딴 회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비서 김 과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좀 더 쉬시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래야 정신이 들거든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니 한강이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이 20살 봉제 공장 여공이었던 제가 일궈낸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시작이었거든요. 1987년 저는 성수동 봉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제 것을 만들겠다는 꿈 하나로 버텼거든요. 옥분 언니,
저 언젠가 꼭 제 브랜드 만들 거예요. 옆자리에서 일하던 김옥분 언니에게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정수가 꿈은 크게 꾸는 거야. 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그때의 옥분 언니 말이 맞았어요. 현실은 혹독했거든요. IMF가 터졌을 때도, 회사가 어려워져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았죠. 1998년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강남은 다시 뜰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맞았어요. 2000년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제 자산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 돈으로 의류 사업을 확장했고 지금은 연 매출 1000억대 기업의 오너가 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박철민의 부인 이정숙이 바로 정숙 패션의 실소유주라는 걸. 남편도 끝까지 몰랐어요. 저는 일부러 숨겨왔거든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김 과장이 궁금해했던 적이 있어요.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보다 겉모습을 더 믿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남편 돈으로 사는 여자로 봤습니다. 비싼 옷도 안 입고 고급 차도 타지 않았거든요. 그게 더 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내일 유언장이 공개되면 모든 게 뒤바뀔 테니까요. 사무실 금고에서 남편이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에 써준 편지였어요. 당신이 이 모든 걸 지켜왔다는 걸 알고 있었소. 미안했고 고마웠소.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끝까지 내색하지 않았죠. 그게 남편만의 배려였을 거예요. 저는 편지를 다시 금고에 넣고 회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이정숙의 모습이. 유언장 공개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오늘만큼은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나니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윤미와 그녀의 남편 최진수, 그리고 남편의 형님 부부까지. 모두들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제 장례식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윤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김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모두 모이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고 박철민 씨의 유언장을 공개하도록 하죠.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윤미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친척들도 당연히 모든 재산이 윤미에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김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일은 작년 12월 15일입니다. 고인의 육성으로 녹음된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 박철민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윤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당연히 자기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먼저 윤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를 딸로 키웠지만 너는 내 핏줄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윤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최진수는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1992년 겨울, 우리 집 앞에서 생후 2달 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윤미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키웠고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생후 2달 된 아기라는 말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1992년 겨울, 제가 눈물을 흘리며 문 앞에 둔 그 아이. 따라서 윤미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아내 이정숙에게 단독 상속합니다.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윤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가짜예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어요. 유 원장은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상속 재산 목록도 있습니다. 재산 목록이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 시가 15억, 은행 예금 3억 2천만 원, 주식 2억 5천만 원.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생각보다 적은 재산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정숙 패션 지분 100%와 관련 부동산 일체. 김 변호사가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정숙 패션의 기업 가치는 약 70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엔 정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700억이라는 숫자에 모두가 놀란 거예요. 윤미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정숙 패션이 뭐예요? 어머니가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패션은 제가 30년 전부터 운영해온 회사예요. 그리고 700억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고요. 최진수가 끼어들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 당신 회사라는 걸?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업자 등록증부터 주주명부까지. 필요한 서류는 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서류에 이정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설립일은 1995년. 대표이사도 이정숙이었습니다. 윤미는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속이고 사신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친척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돈 보고 들어온 여자로 보던 눈빛이 이제는 경외심 섞인 시선으로 변했거든요. 유 원장 공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700억 재산의 주인으로 밝혀진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남긴 그 말이었거든요. 생후 2달 된 아기를 발견했다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예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나왔어요. 1992년 겨울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저는 26살이었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아이 아버지는 당시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였는데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사라져버렸어요. 나는 책임질 수 없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말이에요. 가족들은 더 냉정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겠느냐며 반대하셨고 아버지는 아예 집에서 쫓아내려 했어요. 우리 집 망신시키지 말고 어디 가서 해결하고 와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을 느낄 때마다 신기하고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원룸을 구해 이사했어요. 임신 기간 내내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몸이 힘들어도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1992년 10월 아이를 낳았어요. 작고 빨간 아기였는데 울음소리가 정말 예뻤어요.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며 2달 동안 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아이를 키우며 일할 곳을 찾기 어려웠고 원룸비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이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영양실조 증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먹지 못해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아이도 저도 모두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아이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12월의 어느 추운 밤, 저는 강남구의 한 고급 주택가를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불이 환하게 켜진 예쁜 집들이 많았거든요. 분명 따뜻하고 넉넉한 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철민 씨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 단독주택의 마당도 있고 차도 2대나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라면 우리 아들을 잘 키워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포대기에 싸고 편지 한 장을 함께 넣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부모 없는 아이라고 해주세요. 꼭 행복하게 키워주세요. 문 앞에 아이를 두고 배를 누른 뒤 숨어서 지켜봤어요. 박철민 씨가 나와서 아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더니 부인과 함께 급하게 아이를 안고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안심했어요. 분명 좋은 분들이 잘 키워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제 마음도 함께 두고 오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늘 궁금했지만 찾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언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윤미가 바로 제가 낳은 그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이제 32살의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니. 미안해, 윤미야.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너무 어려서 그랬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유언장 공개 다음 날부터 윤미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 뉴스를 보니 제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700억 재산 상속받은 재혼부인의 정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자가 나와서 이런저런 추측성 발언을 했어요. 박철민 씨를 조종해서 유언장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식의 내용이었죠. 제가 마치 사기꾼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정숙 사장님, 유언장 조작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30년 동안 사업을 숨기고 계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김 과장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윤미 씨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고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우리도 준비해야겠네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윤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당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공격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니 이 씨. 윤미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이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선량한 척하지 마세요. 속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에요. 윤미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결혼 당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으셨죠? 이는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사기 결혼이라고요? 제가 철민 씨와 결혼한 건 1995년이에요. 정숙 패션을 설립한 것과 같은 해죠. 그때는 제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큰 재산을 모으셨나요? 윤미가 따져 물었어요. IMF 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망한다고 할 때 저는 기회라고 봤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모든 투자 기록과 사업 확장 과정이 다 남아 있어요. 윤미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동제 공장 여공이 어떻게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낳은 딸이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증명하라고 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사업 기록이에요. 제가 어떻게 회사를 키워왔는지 다 나와 있어요. 파일을 펼치자 윤미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록들이었거든요. 매년 매출 증가율, 부동산 매입 시기, 투자 수익률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걸 혼자 하셨다고요? 변호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처음엔 작은 봉제업체였어요. 직원 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00명이 넘는 회사가 됐죠.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영업하고 관리했어요. 윤미가 다시 공격했어요. 그럼 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숨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짜 이유를 말해야 할까 고민됐거든요. 당신 아버지는 자존심이 센 분이었어요. 부인이 더 성공했다는 걸 알면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윤미가 소리쳤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숨긴 거죠. 그때 윤미의 변호사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어요. 참고로 저희는 박철민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는 의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유 원장 작성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치매라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철민 씨는 죽기 전까지 멀쩡하셨는데요. 의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작년부터 치매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치매였다면 유 원장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했거든요. 의료 기록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 원장 작성 당시 공증인도 있었고 증인도 있었어요. 모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증언할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윤미가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려요. 재산 절반만이라도 포기하세요. 그럼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저는 윤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가 낳은 딸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윤미야, 당신도 알겠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진실의 문제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니 더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꽃뱀인가 숨은 재벌인가. 30년간 남편 속인 여자의 정체 같은 기사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곧 윤미도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윤미의 언론 공세가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술가, 나야, 김옥분, 옥분 언니. 봉제공장 시절부터 함께했던 절친한 언니였어요. 30년 넘게 연락하고 지내왔지만 최근 몇 년은 뜸했었거든요. 언니, 어떻게 연락을? 뉴스 봤어.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겠더라. 내가 도와줄 게 있을 것 같아서. 옥분 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오후에 언니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6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의젓한 모습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는 봉제 공장에서 저의 멘토 같은 존재였거든요. 정수가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 언니가 제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부끄러워요, 언니.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서. 왜 부끄러워해? 내 실력으로 이룬 건데. 옥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윤미라는 애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더라. 은혜를 모르는 거야. 저는 언니에게 윤미가 사실 제가 낳은 딸이라는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비밀로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언니,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옥분 언니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윤미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일들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우연히 봤는데 윤미가 어떤 남자랑 만나는 걸 봤어. 그런데 그 남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였어. 둘이 무슨 계약서 같은 걸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언제 일이에요? 2019년쯤이었을 거야. 박철민 씨가 아직 건강하실 때였어. 그때 윤미가 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났는지 이상했거든. 옥분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수상했어요. 윤미가 그때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때 사진도 찍어뒀어. 워낙 수상해서. 언니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윤미가 어떤 남자와 서류를 보며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 써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억울한 소리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다음 날,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그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윤미는 2019년부터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준비는 하고 있었던 거죠. 사장님,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탐정이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윤미 씨가 최진수 씨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거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 남자도 부유한 집 아들이었는데 결국 헤어졌죠. 패턴이 보였어요. 윤미는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부유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윤미 씨가 작년에 사설 흥신소에 의뢰해서 박철민 씨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게 했어요. 특히 치매나 건망증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하네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윤미는 아버지의 치매 진단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유언장을 무효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옥분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화가 나셨어요. 정말 못된 애네. 30년 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언니, 이 증거들로 윤미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막아야지. 내가 억울하게 당할 순 없어. 며칠 후 언론에 새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상속녀 윤미, 계획적 재산 탈취 시도,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옥분 언니가 찍어둔 사진과 함께 윤미의 과거 행적들이 상세하게 보도됐어요. 이번에는 윤미 쪽에서 곤란해졌어요. 그동안 저를 악역으로 몰아가던 언론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윤미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후였어요. 30년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딸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옥분 언니가 말했어요. 정수가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윤미의 계획이 드러난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윤미에게 진실을 말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윤미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을 보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고 하자 결국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윤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또 무슨 꼼수를 쓰려는 건가요? 꼼수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윤미가 사진을 받아들고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갓난아기 사진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1992년 10월에 태어난 아기 사진이에요. 생후 2달 때 찍은 거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윤미야, 이 아기가 바로 너야. 순간 카페가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윤미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저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의 친엄마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1992년 겨울에 너를 낳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다른 집 앞에 맡겼어. 윤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부모님은 따로 계세요.
너를 키워주신 분들이 부모님이 맞아. 하지만 너를 낳은 건 나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박철민 씨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 유언장에서 생후 2달 된 아기를 데려왔다고 하신 게 바로 너 이야기야. 윤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너의 출생신고서야. 1992년 10월 15일생. 이혼모 이정숙이 낳은 아이로 되어 있어. 그리고 12월에 박철민 씨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경찰 기록도 있고 모든 서류가 일치했어요. 윤미는 주저앉으며 서류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26살 혼자서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 봉제 공장에서 일해도 생활비가 부족했고 너는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어. 그럼 그때 왜 안 데려갔어요? 30년 동안 왜 모른 척 했어요? 처음엔 몰랐어. 너를 맡긴 집에서 잘 키우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찾아갈 수는 없었어. 그런데 철민 씨와 결혼하게 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윤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결혼 첫날 밤에 철민 씨가 말씀해 주셨어. 집 앞에서 발견한 아기가 있다고. 딸로 키우고 있다고. 그때 날짜와 상황을 듣고 바로 알았어. 그럼 30년 동안 속이고 사신 거네요. 속인 게 아니라 지켜본 거야.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너를 친딸처럼 대했잖아.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결혼 준비도 도와줬어. 윤미가 웃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친딸처럼요? 그럼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30년 동안 숨기셨어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봐 무서웠어.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거든. 그리고 너에게는 박철민 씨가 진짜 아버지였으니까.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윤미가 차갑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윤미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다만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재산 문제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원한다면 모든 걸 나눠줄 수 있어. 필요 없어요. 윤미가 소리쳤어요. 당신의 돈 따위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친엄마를 만난 충격과 혼란 때문이었겠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윤미야,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알아줘.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카페를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윤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3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30년 동안 숨겨왔던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았거든요. 윤미가 당장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윤미와의 대화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윤미가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놀랐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만난 윤미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환한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 봤어요. 윤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제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맞나요? 맞아. DNA 검사를 해봐도 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윤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아버지와 제가 별로 닮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가끔씩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 너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라고 하시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예쁘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얼마나 윤미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윤미가 저를 바라봤어요. 왜 재산을 숨기셨어요? 그렇게 성공하셨으면서 왜 가난한 척 하셨어요? 가난한 척한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 때문에 복잡해지는 관계를 원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너와 철민 씨에게는 그냥 평범한 새엄마, 평범한 아내로 있고 싶었어. 윤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짓들은 너무 자책하지 마. 저는 윤미의 손에 제 손을 올렸어요. 내가 화낼만 했어. 30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당신을 꽃뱀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론에도 그렇게 말했고, 그것도 이해해.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어. 그때 윤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당신을 의심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윤미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제 친엄마였는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거든요. 윤미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정말 절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후로 윤미와 저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친해질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윤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상속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숙 패션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어떻게 사업을 키워오셨는지 배우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힘든 일인데 괜찮겠어? 네. 제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윤미는 정숙 패션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어요. 물론 다른 직원들은 윤미가 제 딸이라는 걸 모르죠. 그냥 박철민 씨의 딸이 일하러 온 거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윤미는 빠르게 배워나갔어요. 디자인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 피를 받았나 봐요. 어머니, 이 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 윤미가 제게 스케치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정말 좋네. 젊은 감각이 살아있어. 저는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윤미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특히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제품, 기획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윤미가 제 사무실로 왔어요. 어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앉아. 윤미가 자리에 앉더니 진지한 표情을 지었어요. 그동안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요. 저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어. 혼자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 감당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너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기뻤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거든. 그런데 왜 저를 보내셨어요? 정말 기뻤으면. 기뻤기 때문에 보낸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굶주리고 아픈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 차라리 따뜻하고 넉넉한 집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윤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매일 밤 울었어.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궁금했거든. 하지만 찾아갈 수는 없었어. 왜요? 내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박철민 씨가 너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 그날 밤 윤미와 저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30년 동안 못다한 모녀 간의 대화를 나눴거든요. 며칠 후 윤미가 최진수와 함께 제게 왔어요. 최진수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윤미가 말했어요. 무슨 결정? 회사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정숙 패션에서 모녀 컬렉션으로요. 어떠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도 돼? 네. 이제 저희는 진짜 모녀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1년 후, 모녀 컬렉션은 업계에서 화제가 됐어요. 어머니와 딸이 함께 운영하는 패션 회사라는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거든요. 윤미는 이제 제 진짜 파트너가 됐어요. 회사 경영부터 새로운 사업 계획까지 모든 걸 함께 상의해요. 어머니,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해보면 어떨까요? 윤미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서두르지는 말자.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 역시 어머니. 그런 신중함 때문에 성공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남긴 유언장 덕분에 저와 윤미는 진짜 모녀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최진수도 지금은 회사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마케팅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세 명이 함께 저녁을 먹다가 윤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30년 전에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만약 그때 어머니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키우려고 고집하셨다면 둘 다 힘들게 살았을 거잖아요. 대신 저는 좋은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고 어머니는 사업에 집중해서 성공하실 수 있었어요. 저는 윤미가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다 운명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30년의 긴 시간을 돌아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이제는 혈연을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밤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거든요. 남편 박철민 씨의 사진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딸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윤미를 친딸처럼 키워줘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생겼거든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은 기분이에요.